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선거 캠페인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좀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캐치프레이즈부터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좀 눈에 띄는 어떤 그 비교점이 있습니까? 글쎄 뭐 일단은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재명 그리고 이제 진짜 대한민국 이 두 개가 가장 이제 상징적인 네.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첫째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비판적인 쪽에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대한민국은 가짜였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공화국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민국이라는 게 사실 리퍼블릭이잖아요. 공화국.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우리 헌법상에 분명히 밝혔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거꾸로 이제 친위 쿠데타를 해서 탄핵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리인인 그 선출직 공직자들이 거꾸로 이제 주인 행세하는.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의미에서 진짜 공화국인 대한민국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민국. 그렇습니다. 진짜 민국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금 이재명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과거 선거하고 비교되는 게 지난번에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는 이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진보 보수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광폭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일 때 이제 민주당과 그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네. 지금은 시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기 국면의 나라 현상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데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은 어제는 누구와 비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캐치프레이즈에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 뭐 직전 대통령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진짜 누가 이 시대에 맞고 그 위기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통합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이냐 이런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국민의 캐치프레이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정당당 김문수 그리고 새롭게 대한민국. 네. 그런데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그 삶의 서사를 그대로 반영해서 바르고 깨끗하고 또 옳은 길을 쫓아서 늘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심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그 삶의 궤적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만드는 캐치프레이즈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신 반대 투쟁하다가 징계 먹고 서울대 경영학과 와가지고 또 이제 민주화 운동하면서 투옥되고 이제 수감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 뛰어 들어가지고 네. 또 최일선에서 또 이제 싸우고 했던 그런 삶의 이력들이 거기 이제 녹여져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당 안에 후보 교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옳지 못한 과정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해서 결국은 후보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그런 점도 정정당당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녹아 있는 것 같고 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차별화 개념도 있지 않나.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출당시켜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당 안팎의 요구가 많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입장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차별화는 해야 된다라는 그걸 거기에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서로 상대당 캐치프레이즈가 잘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한번 평가를 좀 해보시죠. 홍익표 의원님, 어때요? 국민의힘의 캐치프레이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정당당 뭐 이거는 저는 뭐 저 그 김문수 후보하고 좀 궤적은 맞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고 싶어요. 아마 여러 가지 평가했을 텐데 김문수 후보가 사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거의 그 노동계 전설이었던 분이죠. 그렇죠. 86년 5월 3일 인천투쟁 저도 그 현장에 있어 봤는데 예, 5.3. 예. 그 시기에 그 인천 쪽의 노동운동과 관련돼서 사실 이제 그 1세대에는 그 김근태, 장기표, 이부영 이 세 분 선생님이 있었으면 그 바로 이제 그 다음 세대쯤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에 굉장히 했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국민 그 민자당 들어갈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이요. 민중당에 있다가. 네. 이번에 정정당당이라고 한 거는 아마 본인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특히나 그 한덕수 후보하고 그 과정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로서의 나는 어떤 편법 쓰지 않고 그 당당하게 그 경선을 해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어떤 그 후보로서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그 캐치프레이를 걸어줬던 거 아니냐. 그 정정당당.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네거티브적 개념이 있다면 이제 그 민주당의 그 경선은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이죠. 국민의힘 주장에서는 1인 체제에서 그냥 이루어진 거고 나는 경선을 통해서 올라왔다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저는 그거는 조금 그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물론 캐치프레이즈는 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에 맞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들어와서 그 후보가 된 다음에 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비상계엄과 그 소위 탄핵에 이르는 윤석열 정권과의 어떤 차별화나 거리두기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탄핵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어떤 그 과거의 잘못된 행태로부터 선을 완전히 긋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하기에는 김문수 후보는 너무 윤석열 그 정권과 연계된 게 많아요.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으로 국무위원 출신이었고 사실상 후보 중에서 가장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에 섰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친윤 쪽이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는 두 가지죠. 단일화에 가장 그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을 제일 옹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와서 이제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 하기에는 윤석열 정권 시즌2 아니냐.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은 이재명 하는 거는 좀 대세론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 대세론을 강조하는 거다. 예. 예. 그런 측면 인정합니다. 대세다, 뭐 이재명이 대세다 이런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를 거기에 반영한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캐치프레이즈 가치를 담은 캐치프레이즈라기보다는 힘으로 그냥 밀고 가는 뭐 그런 보통의 우리가 캐치프레이즈에서 저 슬로건은 어떤 가치, 철학, 노선, 이념, 뭐 아젠다 이런 걸 담는 것인데 약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후보가 해왔던 일을 집권하면은 그걸 더 세게 하겠다는 것인지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해서 더 세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야당 대표일 때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좀 해왔지만 집권하면은 완전히 다르게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모호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그 새로 뜯어 고치겠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앞세워서 민주당이 해왔던 거를 집권하면 더 세게 하겠다는 거로 받아들여지는데 예를 들면은 그 이석연 선대위원장 부위원장 맡은 이석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는 본인의 어떤 뭐 방탄이라든지 또 당내 뿌리 내리기 또 지지 기반 확보 등등을 필요 때문에 현실적 필요 때문에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강경한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집권하면은 완전히 다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기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뭐 규제 풀어주고 뭐 뒤에서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표적으로는 주 52시간도 집권하면 바로 할 거다. 주 52시간 완화하는 거 바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완전히 다른 방향이잖아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안에. 그래서 뭐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은 이석연 변호사의 해석이 맞기를 바라지만 다 다른 사람들은 거꾸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란 캐치프레이즈에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사실은 굉장히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집권하고 삼권을 틀어지고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새로 갈아엎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어서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14일이니까 공식 선거운동 3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운동이 이제 이틀 동안 진행이 된 건데 일단 여기서 먼저 체크할게. 일단 후보들의 동선을 보면 선거 전략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각 후보의 동선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외연 확대, 본인 스스로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보 좌파가 아니고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민주당도 원래 보수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보수 본거지를 공략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부동 전적비에 깜짝 방문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찬양하는 거는 그 전부터도 계속 해왔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동선인 것 같고 우리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포천에 있는 그 한센 마을에 찾아가 가지고 15년 전에 찾아가서 같이 하루 지내면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누었던 그리고 대통령 후보 되면 꼭 돌아오겠다 찾아오겠다 후보가 돼서 찾아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켰던 거 그런 것들이 뭐 약속을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은 낮은 그 캐치프레이즈 안에도 더 낮게 더 뜨겁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본인의 삶도 어떻게 보면 경북고 서울대 우리 기득권 사회 기득권에 편입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다 포기하고 뭐 그 일찍부터 이제 낮은 곳으로 살아왔던 그것들을 우리 김문수 후보 측면에서 외연 확대, 그 서민층 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진보에 대해서도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는 가짜 진보, 내가 진짜 진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그런 선거 전략이 반영된 그 구호고 또 일정이고 동선 아니냐? 예. 그리고 홍평 의원님이 좀 눈여겨본 거. 우선 그 이재명 후보의 동선은 처음에 이제 그 출발점을 광화문 그 청계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번 선거가 비세혁명에 의해서 그 윤석열 그 정권에 대한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선거였기 때문에 그 중심지, 그러니까 그 진앙지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제 그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의 행보를 보면 사실 대선 후보 직전 행보도 보면 강원, 경북을 많이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경북 지역을 내려갔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지역에서부터 먼저 그 외연 확장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뭐 우리 후보들이 광주 전남을 그렇죠. 많이 가고 시작부터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대구 경북으로부터 TK에서부터 뭔가 그 국민의힘 근거지에서 본인이 그 TK의 연고성도 강조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외연 확장에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경제 행보 실용. 특히 이 미래 그 어떤 어젠다 있지 않습니까? AI 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거를 그 벤처밸리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크게 키워드를 얘기하면 포용 그다음에 외연 확장 그리고 그 실용성, 경제, 미래 뭐 이런 쪽으로 이번 선거를 그 치르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선거 전략이 있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 짚을 점이 특정 그 유권자층을 타깃으로 한 아주 그 선거운동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의원 이름이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김문수 의원의 출산 가산점 발언. 이게 특정 유권자층을 타깃으로 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특정 유권자층을 화나게 만드는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발언은 뭐 그렇게 뭐 심각한 그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은 뭐 예쁘다고 해도 네.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 잘생겼다고 해도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언급은 아예 안 하는 게 뭐 못생겼다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것도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외모를 언급했다는 것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여성을 비하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뭐 저 배현진 의원도 그 자리에서 그런 취지를 알기 때문에 뭐 가락시장 상인 여러분께서 저를 홍보대사 시켜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뭐 이렇게 넘어갔던 일인데 김문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출산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산은 장려해야 되고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은 뭐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지금 뭐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남성 군 가산점이 여성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이익이 됐던 것처럼 출산 가산점까지 주게 되면은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것이 고통이 되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다른 의미의 또 다른 또 고통이 되기 때문에 네.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민주당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바로 이제 선대위 부위원장인가 뭐 부본부장인가 그를 바로 이제 사퇴하고 했던 것은 그런 그 맥락이 있다는 것을 타격은 민주당이 더 이해를 크다?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젠더 마인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연령대로 저도 이제 그 연령대에 포함되는데 저를 포함한 50대 초중반부터 이 이후에 남성 세대가 사실은 젠더 의식을 체계적으로 사회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젠더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젠더 교육이란 게 꼭 뭐 성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 성에 대한 존중 이 마인드 자체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어떤 악의가 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배려하지 않는 발언들이 종종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예,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도 그 우리 당의 김문수 의원이나 김문수 후보가 어떤 악의로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뭐 진짜 뭘 비하할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젠더 마인드라는 것은 듣는 상대방, 그러니까 성적 성으로 이제 다른 또 다른 여성이 남성의 발언으로 인해서 기분 불쾌감을 느꼈을 때 이게 젠더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배려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과거 이제 남성들이 여성들을 평가할 때 어떤 뭐 홍보 그러니까 이제 그 외모나 그렇죠. 또는 이런 걸로 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그래서 뭐 여전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과거 어떤 모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젊은 여성 신인들을 양 옆에 세워놔서 자기의 어떤 이 노회한 이미지를 커버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언론도 많이 쓴다. 얼굴 마담이라고 하는 관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얼굴 마담이란 게 그런 거죠. 마담이 예. 여성이죠. 예. 얼굴 무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스터 얼굴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남성은 얼굴 마담으로 생각 안 한 거죠. 네. 주로 이제 실제로 근데 그 얼굴 마담 역할은 남자도 하죠. 요즘은 그러니까요. 남성도요. 네. 일부러 젊은 남자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 데리고 다니면서 2030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젠더 마인드가 없으니까 뭐 미스 가락시장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요. 여성을 여전히 출산의 대상.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의 대상으로 봤다는 측면에서 제가 김문수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성들 입장에서는 여성으로서 존중받기는 거지 내가 아이를 받아서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냐. 그렇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출산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악의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듣는 여성 입장에서 그럼 뭐 우리 보고 애만 낳으라는 거야?
이렇게 듣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저는 그 늘 젠더 의식 젠더 마인드가 좀 부족한 거고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이런 교육들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년 전 대선으로 그러니까 가보면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도하에 이른바 2대남 2대녀 갈라치기가 선거 전략이었느냐 아니냐 막 논란이 한참 됐을 때 결국은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러면 2대녀를 잡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전 대선 때. 그런 측면이 있죠. 현실적으로요. 이제 예. 여기서 이제 결국은 어떤 여성 표심을 또 누가 잡는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초장부터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발생을 했다. 이 부분이 있고 특정 유권자층을 타깃으로 한 선거운동을 얘기를 했을 거. 요 사례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어제 이준석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점심때만 되면 대학교 가서 학식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이른바 2대남, 2대남이라고 표현하면 또 뭐할지 모르니까 청년층을 어떤 그 타깃으로 삼는 어떤 이런 선거 전략을 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좋은 전략이죠. 그 이준석 후보는 일단은 경쟁 상대를 우리 당 또 김문수 후보로 보고 우리 보수 진영 공략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뭐 어제 그젠가 또 하루 종일 대구만 훑은 거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 공략 이건데 학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 벌써 오래 전부터 굉장한 이 이슈가 됐죠. 학생들 그 처음 도입한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전국 대학으로 퍼져갔을 정도로 호응이 엄청 큰 청년 대학생들 그 후생 복리 사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것이 그 하나의 단일한 그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그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대한 많은 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하나의 예표죠. 그 예시적으로 이제 학식이 있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학생들 만나서 자유분방하게 그들의 고민을 들어볼 수 있고 꿈을 들어볼 수 있고 또 원하는 정책 비전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상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를 하나의 이준석 후보는 하나의 루틴으로 잡고 가는 곳마다 캠퍼스 그러니까 식당 가서 학식 어제 먹으면서 저희 인터뷰에서 그런데 매일 점심은 그렇게 할 거라고. 예. 그 컨셉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좀 그 앵커께서도 이제 그 말을 좀 취소하신 건데 전 2대남 2대녀는 안 쓰면 좋겠다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그 약간 비하성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냥 2030 청년 세대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건데 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공을 들이는 건 사실이고 나름대로의 세대적 대표성도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후보들의 기억나시겠지만 선거운동 중에서 그 유명한 장면들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역시 먹는 장면이 먹방 우리 흔히 뭐 시장 가서 떡볶이 뭐 이런 거 시장 가서 떡볶이 먹거나 옛날 이명박 후보가 한때 유명했던 게 그 곰탕이었나요? 설렁탕이었나요? 국밥집에서 이게 먹는. 그 노무현 대통령도 돼지국밥과 관련돼서 유명한 일화가 있고 등등 정치인들이 그 결국은 이 선거운동에서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도 메시지예요. 시장에서 상인들. 근데 주로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은 시장에서 상인들. 맞아요. 또는 이제 뭐 그 우리 그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같이 뭔가 하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침에 곰탕이나 이런 그 해장국 이런 걸 먹는 것은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공감대. 그런 그 고단한 삶에 나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새벽 먹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하는 건 이제 친근감을 보는 건데 새로운 의미에서 이제 학식은 이건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자기의 지지층을 명확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학식도 그 다른 정치인들도 곧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청년층 공략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게 평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두 분께 좀 워낙 이제 그 현장 경험이 많으니까 두 분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그 선거 지원 유세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어떤 지원 유세에 나서는 사람 중에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갈래가 유명 인사들, 특히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지지 지원 유세를 많이 하는데 실제 효과가 좀 있습니까? 하면 어때요? 이제 흔히 이제 뭐 꼭 연예인뿐만 아니라 또
통칭해서 셀럽이라고 셀럽. 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그렇죠. 뭐 연예인이라든지 특히 과거에는 효과가 많았어요. 과거에는 예. 왜 그러냐면 연예인이 온다 그러면 연예인들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지금 대중동원은 확실하게 보장된다. 예. 뭐 가장 대표적인 분을 한 분 들면 그 우리 김한길 대표님 옛날에 민주당에 계실 때 유명 인사였죠. 예. 김한길 대표님 이제 그 부인께서 이제 최명길 여사잖아요. 아, 예. 그 최명길 여사가 워낙 이제 인맥이 넓다 보니까 연예인들 와서 선거운동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명 연예인들. 그럼 이제 연예인들이 한 7, 8명 이렇게 오면요. 그 사람들 보러 인산인해가 돼요. 소문이 나서. 후보보다 예,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인산이가 그럼 이제 덩달아서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단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는 새과시도 되고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은 자연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아는 연예인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니까 나도 좀 그 선호감이 생기고 그래서 과거에 역대 대통령 선거 캠페인마다 연예인들 조직하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 조직 세게 했죠. 그 이덕화 씨를 포함해서 그 굉장히 많은 다수 연예인들이 그 우리 조혜진님 잘 아실 테니까 해가지고 그때가 아마 제일 메머드급으로 연예인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그만큼 이제 그 셀럽들의 효과가 있는데 과거보다는 지금은 좀 그런 이 파워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변화상이 있어서 그럴까요? 우선은 그 정치권의 그 의사표시를 하는 연예인들이 직접 현장 나온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올드한 배우들이 많으니까 그 연령대도 속칭 요즘 잘 나가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실은 이제 뭐 핫하다고는 아이돌 스타가 뜨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역시 아이돌 스타가 최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정치인들이 이미 과거에 그 기존부터 자기 정치 입장을 어느 정도 해요. 밝혀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새롭게 아까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이러진 않는 거죠. 그런 면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사람이 이 후보를 지지해? 그렇죠. 뭐 깜짝 놀라는. 지금도 뭐 예를 들면 꼭 뭐 나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유명 스파인데 한 번도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 행보를 하고 하면은 그게 화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하는데 요즘은 연예인들 특히나 그 소속사에 있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기획사에서 되게 반대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정치권에 그 하는 순간 그러니까 딱 이제 정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럼 뭐 CF든 뭐든 이런 측면에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요즘 같은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는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왔다면 지금은 약간의 자기 헌신성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결론은 과거와 같은 그런 효과는 없다. 많이 떨어졌다. 예. 근데 그 변천의 단계를 보면은 옛날에 연예인 보기가 힘들었을 때는 연예인들이 오면은 그 자체로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연예인에 대한 호감, 연예인이 아니라 그 셀럽에 대한 호감이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실물 영접하기. 예. 그런데 그 중간 그 어느 시점부터는 그 셀럽에 대해서는 열광하는데 이게 과연 후보하고 연결되는가, 후보의 지지로 연결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혼란이 생기기 대한 시작한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셀럽들하고 이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환호하는데 오히려 후보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후보는 뒤로 밀리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니지. 후보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열광하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는 그런 때가 한 번 있었고 지금은 일단 그 셀럽들이 너무 많아요. 예. 1인 매체 시대가 돼가지고 조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셀럽이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뭐 그 얘기는 거꾸로 파괴력이 또 그만큼 n분의 1로 떨어진다 이 얘기인가요? 뭐 유튜브도 많고 뭐 틱토크도 많고 너무나 많은 그 셀럽들이 있고 또 그걸 보면서 누구나 다 자기가 잠재적으로 나도 뭐 잘하면 뭐 그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셀럽들을 보는 그런 선망이 동경이 옛날보다 뚝 떨어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죠. 이제는 유튜브 시대가 됐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셀럽들 자신도 자기 상업적 자기 관리를 위해서 뭐 개인이든 아니면 소속이든 간에 소속이 있는 셀럽들이든 간에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얼굴을 보여줬다고 해서 효과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셀럽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신과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공감이 되면은 표로 연결되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반초해보니까 정말로 어떤 지지 선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원 유세로 나서고 하는 셀럽들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령대도 예.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런데요. 뭐 이런 연예인들의 그 정치 참여는 헐리우드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예, 헐리우드에서는 주로 이제 민주당 성향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많은데 이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이제 미국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게 그 공표 몇 분은 이제 그런 성향,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네. 이름은 실명 거론하지 않겠는데 네. 어떤 분들은 아예 국민의힘, 또 우리 몇 분은 아예 민주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원래 미국에서의 그 셀럽들은 헐리우드 스타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정책 입장을 표명을 해요. 반복적으로 꼭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연예계에서도 너무 그걸 터부시하는 것보다는 정책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걸 좀 일상적으로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대선 때만 이게 그 대중 연예계 스타를 좀 동원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방식보다는 일상적으로 정치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문화가 도리어 그 연예계에 잡히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도 유권자인데 얼마든지 정책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고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방송사나 어떤 연예기획사에서 뭐 출연을 제한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정권 차원에서 뭘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좀 낡은 좀 속된 말로 좀 후진 건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넘어설 때도 됐는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할리우드 말씀이셨지만 할리우드도 배우 노조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노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쪽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메카시 선풍이 불 때는 저 배우들도 상당히 좀 불이익을 입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바로바로 뭐 이쪽 성향 연예인들이 득시하고 저쪽이 뭐 이렇게 된소리 맞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우리는 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맞아요. 셀럽들도 그런 뭐 상업적 목적이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렇죠. 한 개인으로서 한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자기 의사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게 진짜 선진국인 거죠.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정치가 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할까요? 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